우리는 종종 위기를 사건으로 기억한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후 반복된 경기 침체. 그러나 진짜 위기는 언제나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숫자로 시작된다.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한국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기업은 여전히 수출을 이어가며 도심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몇 개의 숫자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균열을 암시하는 신호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넘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했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GDP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CDS 프리미엄은 조용히 상승하며 외부 투자자들의 불안을 반영한다. 이 각각의 숫자는 따로 보면 견딜 수 있는 수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숫자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는 내려오지 않고 환율은 상승하며 자산 가격은 흔들리고 부채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압박을 가할 때 경제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균열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흔히 가장 위험한 숫자를 하나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는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 연결된 숫자들의 관계 속에서 위험이 만들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 비용이 늘어나며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발생할 때 시스템은 점점 더 취약해진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질문은 단순하다. 어떤 숫자가 위험한가가 아니라 이 숫자들이 언제 하나의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가이다. 그리고 역사는 말해준다. 위기는 항상 숫자가 먼저 무너질 때 시작된다는 것을.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에서도 비슷한 신호들이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멈춰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동시에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는 금리 상승기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환율 역시 중요한 신호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의미를 넘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여기에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면 이는 한국의 신용 위험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시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표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동시에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하고 이는 주식과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금융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상승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스템의 체력을 약화시킨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고 소비는 완전히 멈추지 않으며 경제는 겉으로 정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점점 더 많은 균열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어느 순간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경제 충격은 단일 요인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연결된 구조 속에서 증폭된다. 금리, 환율, 부채, 자산 가격은 각각 독립적인 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강하게 얽혀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부채다. 특히 가계와 기업이 높은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금리 상승이 곧바로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소비 감소로 연결되고 결국 내수 경제의 위축을 초래한다. 환율 상승은 또 다른 압박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 중앙은행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게 된다. 결국 금리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는 다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은 타격을 받는다.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줄어들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유동성 문제가 결합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빠르게 회수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기업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을 만든다. 결국 경제 충격은 하나의 변수에서 시작되지만 연결된 구조를 통해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패턴을 경험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환율 급등과 외환 유동성 부족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업들은 과도한 외채에 의존하고 있었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자 시스템은 빠르게 붕괴했다. 환율은 폭등했고 금융기관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인 통화 위기를 겪으며 환율과 부채의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달러화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고 이는 통화 가치의 급락으로 이어졌다. 그리스는 부채 문제로 인해 국가 재정이 붕괴되었고 긴축 정책은 경제를 더욱 깊은 침체로 몰아넣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보다 극단적인 사례다. 통화 가치의 급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급격히 감소시켰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렸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경제 지표가 동시에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무시되던 숫자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소비의 위축이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가계는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매출 감소는 곧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를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부동산 시장 역시 중요한 변수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깊게 연결된 축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감소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사라진다. 이는 가격보다 더 위험한 신호다. 기업 역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환율 변동성은 수입 원자재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수요 둔화는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투자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은 점점 약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을 통해 물가와 환율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금리를 낮추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면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수 경제는 더욱 위축된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재정 지출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된다. 결국 정책은 언제나 균형을 요구한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는 그 균형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지원, 시장 안정 조치 등이 필요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에 가깝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개인의 삶은 이러한 거시경제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금리다. 대출을 보유한 가계는 매달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생활비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자산 시장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이는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진다. 소비는 더욱 줄어들고 경제는 다시 위축된다. 주식시장 역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증가한다. 고용시장 역시 영향을 받는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면 채용은 감소하고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다. 결국 경제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관리다. 높은 부채를 유지하는 것은 금리 상승기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 배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자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이 커질 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분산 투자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현금이나 당위 자산의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환율과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변수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국 생존 전략은 복잡하지 않다. 리스크를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위기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위기를 피해간 사람들은 미래를 정확히 맞춘 사람들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했던 사람들이었다. 1997년 IMF 당시에도 일부 기업과 개인은 생존했고 이후 더 큰 기회를 잡았다. 그들은 과도한 부채를 피하고 현금을 확보하며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다. 반면 높은 레버리지에 의존했던 주체들은 급격히 무너졌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준비의 차이였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위기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이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과거에 존재한다. 숫자는 언제나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다. 금리, 환율, 부채, 자산 가격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경제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한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는 특정한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여러 숫자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리고 그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신호다. 우리는 이미 그 변화를 보고 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경제는 항상 순환한다. 상승과 하락은 반복되며 위기 역시 그 과정의 일부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위기는 빠르게 지나가지만 어떤 위기는 구조 자체를 바꾼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후제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환경 역시 변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정책, 중국의 성장 둔화, 지정학적 갈등은 모두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외부 변수는 내부 구조의 취약성을 더욱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결국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시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잘못된 방향에 서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흔히 위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구조가 바뀌는 순간에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는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구조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변하고 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